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요즘 뭐 80, 90세까지 가니까 김무성이도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니죠. 이 김무성이가 조선일보 TV조선에 나온 것 같아요. TV조선에 나왔는데 뭐 원래 조선일보하고 김무성이는 아주 그 가까운 유착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정치판에서 다 아는 얘기죠. 이 김무성이가 TV조선 강적들에 나와가지고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거다. 극우의 발목 잡혀서는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소리를 떠들어대면서 한동훈이와 연대하고 유승민이와 연대하고 이준석과 연대해야 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무성이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기 드물게 논리적이고 스마트하고 멋있는 정치인이다. 이거 김정은이한테 하던 말인데 좌파들이. 보기 드물게 논리적이고 스마트하고 멋있는 정치인이다. TV조선이 먼저 김무성이를 출연시켜서 이런 말을 하게 한 다음에 바로 이 말을 조선일보가 인용을 해서 사설을 씁니다. 이게 우리가 자가발전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이 자가발전의 행태를 조선일보가 보여주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무성이 민심은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막 대대적으로 이제 부각시키면서 갈수록 비정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측근들이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불러들인 이 위기 상황을 책임당은 100만 시대가 위기인가 보네. 지지율, 당 지지율 막 40% 끌어올린 게 당의 위기래.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자신이 불러들인 이 위기 상황을 측근들을 동원한 사당화로 맞서고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 누군지 나부터 궁금하다. 측근이 누구야 도대체? 1등 당선된 신동욱이야? 2등 당선된 김민수야? 4등 당선된 김재원이야? 누구야 도대체 측근이?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그렇지만 너무 아쉬워.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연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또 한탄조의 기사를 내놨어요. 국민의힘이 오늘 한동훈 징계를 겨냥한 윤리위 구성을 의결할 것 같다. 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내 통합에 있어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 이래놓고서 이제 장한석 연대가 물 건너가는 것 같아. 야, 아무도 장한석 연대를 얘기 안 했어. 니거들이 먼저 떠들어댔어. 니거들이 냄새 피우고 분위기 잡았어. 자가발전했어. 근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한탄들이야. 당연히 안 될 게 안 된 거지. 네. 오늘 고성호 칼럼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 자가발전 좀 그만해라. 자가발전 좀 그만해. 팩트 가지고 기사 쓰면 신문이 안 돼? 팩트 갖고 방송하면 방송이 안 돼? 그야말로 사유물화되어 있는 조선일보, 사유물화되어 있는 TV조선입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마두로를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나서 그 권한대행이 바로 부통령인 로드리게스가 맡았는데 이 로드리게스가 그 마두로가 체포된 직후에 뭐 강력하게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겠다고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로드리게스를 콕 집어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처신을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경고가 나가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로드리게스가 저 항복해요. 미국한테 협조할게요. 트럼프의 강력한 경고에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결상전을 외치던 베네수엘라의 임시 지도부 로드리게스 부통령 대통령 권한직무대행 사흘도 안 돼서 180도 바꿔서 백기 항복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로드리게스가 이 마두로의 최측근이면서 아주 강성 반미주의자였는데 사흘도 안 돼서 완전히
꼬리 내리고 무릎 꿇고 백기 들고 항복하게 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력한 메시지, 까불면 죽어. 이 메시지가 백악관 SNS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사진 잠깐 함께 보실까요? 저 사진입니다. 이게 FAFO, 요 맨 앞에 F는 비속어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너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비속어지만 뭐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도 쓰고 헤그세스도 쓰고 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1호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 저 장면의 그 아주 그 강력한 모습을 이 백악관에서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파포라고 딱 썼는데 저 뒤에 보이는 그 흐릿하게 보이는 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뭔가 좀 낯익은 것 같아요. 예. 저게 김해공항입니다. 김해공항입니다. 자, 이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이 공개적인 그 협박이죠. 이 협박에 로드리게스가 납작 엎드렸는데 어떻게 엎드렸냐? 로드리게스는 인스타그램에 미국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원한다.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틀 안에서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우리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이걸 영어로 작성했어요. 평소에 로드리게스는 일부러 영어를 안 쓰고 스페인어를 쓰는 자인데 영어로 딱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나 뭐 이 좌파 것들이 뭐 특히 이 한국의 이 좌파 여러 정당들이 뭐 미국의 군사행동을 비난을 하고 뭐 미국의 무슨 제국주의 책동을 분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떠들지만 막상 베네수엘라는 그런 말 하는 말도 없어요. 가장 강력한 반미주의자였던 로드리게스부터 미국과 협력하자 이렇게 납작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 로드리게스는 이 성명 서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라고 쓰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균형 있고 상호 존중하는 국제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예,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그걸 배경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이 사흘도 안 돼서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무릎 꿇려버린 겁니다. AP통신은 이 로드리게스의 이 백기 투항 선언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정권 붕괴 위기 속에서 나온 다급한 메시지다. 로드리게스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자, 제가 어제죠. 이 마두로 체포 사태 후에 북한의 반응을 전하면서 북한도 마두로와 같이 딱 핀셋으로 제거될 수 있다. 언제든. 다만 그때 김정은 부재시의 권한대행을 하는 자가 핵무기를 미국을 향해서 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군사작전, 이른바 참수작전에 그 망설이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고 근데 그건 그냥 말일 뿐이다. 막상 김정은이가 딱 제거되면 그 순간 나부터 살겠다고 다들 엎드릴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로드리게스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드리게스가 마두로 때 마두로 이상으로 아주 강성 반미주의자였지만 로드리게스가 마두로 체포 후 3일도 안 돼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 버리잖아요.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예, 조선일보는 다시 사진 좀 보여주세요. 까불면 죽어, 까불면 다쳐 라고 하는 이 파포를 딱 전면으로 내세운 저 사진의 배경에 김해공항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뭐 한 1,500만 회 조회를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트럼프가 사진이 한두 장이겠냐. 여러 수십만 장의 자료 사진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왜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하는 저 사진을 썼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 김해공항이 지난번 에이펙 회의 참석차 왔을 때 시진핑이랑 시진핑이랑 미중 정상회담을 하러 트럼프가 갔던 곳이 바로 저 김해공항이거든요. 김해공항을 통해서 왔죠. 거기서 시진핑이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한 것은 시진핑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저게 한국의 김해공항이라는 저 배경이 이재명이한테도 어떤 형태로든 이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아니 뭐 어쩌다 사진 고르다 보니까 김해가 됐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해석이고, 미국은 저런 식으로 배경이 어디다 뭐다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쓰지 않아요. 수천 장, 수만 장, 수십만 장의 자료 사진 중에서 딱 저 사진을 골라서, 그것도 김해공항에서의 저 사진을 썼다면 저기에는 저 김해공항에서 만났던 시진핑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저 김해공항에 있는 한국의 이재명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진짜 지식인 윤민우 윤리위원장입니다. 제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조금 고민도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 들어보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다 생면부지의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을 맡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윤민우 위원장, 윤리위원장의 그 이전에 기고한 글, 2023년에 기고한 글을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윤민우 위원장은 박사 학위가 2개입니다. 미국의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형사사법학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교수로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죠. 그런데 이 윤민우 위원장이 2023년에 언론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이게 아주 문제적 기고문입니다. 개딸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와 연동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 기고문인데, 이 기고문이 꽤 길어요. 제가 지금부터 좀 핵심 내용만 압축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극단적 폭력 행동의 원인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조현병 등등의 정신병리학적 특성들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또 개딸 현상도 그와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어느 한 특정한 정신심리적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복합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런 주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극단적 반문 정서, 반윤 정서, 2023년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촛불 들고 나섰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윤석열 정서, 극단적인 반김건희 정서, 동시에 과도한 이재명 팬덤, 이게 온라인에서의 문자폭탄이나 오프라인에서의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개딸들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좀 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하나의 요인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폭력적 극단 행동은 한 개인이 인생 경로를 따라 획득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성격적 심리적 특성, 또 다양한 긴장 스트레스 요인들, 사회적 관계의 경험들이 상호작용하고 퇴적되고 숙성된 산물이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의 또 오프라인에서의 개딸들의 극단적 주장과 요구들은 그들 각자의 내면에 꽁꽁 감추어진 진심 또는 실제 욕망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개딸 현상 또는 개딸들의 사회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은 밖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극단적 행동과 의사 표시로부터 이들의 진짜 마음, 진짜 심리를 분리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비극의 시작은 개딸들이 경험했던 20년, 30년 전의 첫 번째 인스톨, 설치 단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이제 저는 정치학을 했잖아요. 정치학에서 정치 사회화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생각과 의식과 이념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정치 사회화라고 얘기하거든요. Political Socialization. 바로 그 부분이 이를테면은 이제 정치 사회학에서는 그래서 어릴 때 책상머리 교육에서부터 학교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 동료들과의 집단 속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또는 교회라 같은 사찰과 같은 종교단체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중에 제일 결정적인 게 시기적으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고 또 사건적으로는 집단적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윤민우 위원장은 바로 20, 30년 전에 첫 번째 인스톨 설치 단계라고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20년 전에 10대 초반이니까 지금 30대 후반이고 30년 전에 10대 후반이니까 지금은 40대, 50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 50대의 개딸들의 정서가 바로 20, 30년 전에 처음 형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인간의 뇌가 집중적으로 리모델링 된다. 이때 리모델링 된 뇌는 거의 이후에 변화가 없고 일생을 두고 인식과 의사결정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주사파가 되면 평생 주사파가 된다는 거고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좌파 성향으로 리모델링이 되면 평생 좌파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40대 50대가 주축인 개딸들도 바로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개딸로의 어떤 경향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노빠가 되기도 했다가 문빠가 되기도 했다가 개딸, 이재명 개딸이 되기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10대, 20대 때, 그러니까 지금의 40대, 50대가 10대, 20대라고 하는 것은 3, 40년, 20, 30년 전이잖아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 이때가 대학을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이 대학을 좌지우지할 때고 바로 이 주사파 운동권이 이들 순백한 백지와 같은 이 상태인 이들을 하이제킹, 납치해서 정치적 프로파간다, 정치적 선전선동으로 재주조화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정식 강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운동권의 프로파간다 폭격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에 학교 강의보다는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길거리 시위나 농활 등을 통해서 잡다한 정치 이벤트에 동원되면서 점점 그것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운동권 선배들과 학생회가 대안적 유사가족으로 가족의 빈자리를 채웠다. 대개 10대 후반 20대 초반은 가족으로부터 떠나는 시기잖아요. 가족으로 떠나는 시기인데 여전히 외롭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대안가족의 역할을 학교 동아리가 하고 운동권 선배들이 하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대학가의 일상을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 프로파간다의 과정과 기법,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시에 동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개된 러시아의 정보 심리전 공작 등과 놀랄 만큼 닮아있다. 외부와의 정보 차단과 격리, 새로운 음모론적 정보와 대안적 가치 제시, 설정된 적에 대한 악마화, 희화화,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의 심화, 흑백론적 세계관, 율동이나 노래 이벤트 등을 통한 프로파간다 효과의 심화,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정서적 필요의 충족, 시위, 추모제 또는 다른 공격 행동 등을 통한 억압, 차별, 저항의식의 대책임질, 그리고 영웅과 롤 모델의 설정과 상징화, 역사적 소명의식의 부여. 이 일련의 과정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된 이 개딸들의 뇌는 음모론과 선동에 취약하게 만들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이들은 권위를 경멸한다. 기존의 권위를 경멸한다. 정부, 사법체계, 학교 당국, 기업, 경영진, 이건 다 우스꽝스럽고 미련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집단이라는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됐다. 동시에 이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위반하더라도 정의롭고 선한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 또 이들은 광장의 추억을 갖고 있다. 평범한 한 개인이 법률을 위반하고 공간을 지배하고 열망을 표출하고 연대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로서의 광장의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실존적 개인으로서의 자기 이해에 대한 각성과 자기주도적 가치 판단 등에 대한 학습 기회를 처음부터 갖지 못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제시된 의제적 가치 판단에 따라 몰 개인화된 채로 집단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기억들로 이들의 뇌는 가득 차 있다. 또 한 가지, 이 개딸의 딸 여성들이 많다는 건데, 이것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낳은 예상치 못했던 괴물일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은 개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 자존감, 사회적 인정, 성취에 대한 열망이 박탈되어 왔다. 개딸 현상은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받아든 일종의 반발적 청구서의 성격을 갖는다. 40, 50대 여성들의 과도한 정치화, 이들은 이 과도한 정치화는 낮은 자존감과 정체성 위기의 탈출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또래들이 온라인 맘카페, 오프라인 모임에서 접촉하면서 남편, 자녀와 함께 했던 기존의 가족 공동체를 대체하는 유사 가족 공동체를 경험한다. 정서의 공유, 인정 욕구의 충족은 유사 가족이 제공하는 정서적 만족감을 대리해서 준다. 이렇게 형성된 유사 가족이 정치화되는 데는 이들이 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초기 정치 사회화에 영향을 받았다. 노무현의 죽음, 효선이 미선이 사건,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탄핵 촛불 시위 등으로 이어져 온 광장의 강렬한 기억에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이는 40대 50대지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대학생으로 되돌아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 개딸들은 이러한 행동과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존감, 인정, 성취, 지배, 통제의 욕구를 실현하고 있다. 그냥 아줌마, 여러 아줌마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떤 익명의 개인이 사회 변혁을 추도하고 부패하고 권위적이고 사악한 적을 상대로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는 성스러운 전사가 되는 경험을 가슴 뿌듯하게 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힘 앞에 굴복하는 기성 정치인들을 보면서 지배 통제의 쾌락을 맛본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서서히 권력에 중독되어 간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개딸들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멸, 질투, 미움과 연동되어 있다. 이 둘은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들이 김건희 여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엄청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분석하는 건데요. 김건희 여사가 남편 그늘 안에서 자신들이 열망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성공은 곧 자신의 성공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성공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획득한 부도덕한 결과물로 단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야 자신들의 질투와 시기심을 정당화하고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도덕한 질투의 대상에 대한 경멸과 증오, 그리고 이 미움은 부정한 투기가 아니라 정당한 정치개혁 투쟁이 될 때 완성된다. 따라서 이 개딸들에게는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 되어야만 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줄리, 천공은 단죄되어야 할 사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개딸들의 심리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사실관계 확인, 논리적 설득, 팩트 체크, 팩폭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이들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아버지 이재명을 떠받드는 사교 집단으로 몰락했다. 개딸 현상의 사회 심리학은 쭉 분석한 대로 다면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 조국이 정치적으로 사망한 이후에 이들은 이재명을 대체제로 삼았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재명이 죽으면, 정치적으로 사망하면 또 다른 대체제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더욱 갈급하게 극단주의를 향해 치달아갈 것이고, 동시에 비뚤어진 폭력적 극단주의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들은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상호 증식작용을 해나갈 것이다. 조금 길지만 새로 윤리위원장을 맡은 윤민우 교수의 2023년 그 언론의 기고문입니다. 언론 기고문이라기보다는 학술 논문에 게재한 학술 논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데, 매우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용감합니다.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이 개딸을 향해서 한 지식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윤민우 위원장이 단순히 정치적인 주장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치한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어요. 마치 그 외과 의사가 섬세하게 그 환부를 도려내듯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보고, 이름도 처음 듣는 이 윤민우라는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이 진짜 지식인이구나. 진짜 지식인.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학문적 기반이 단단해야 됩니다. 얼치기들 엄청 많아요. 교수라고 다 지식인 아닙니다. 학문적 기반이 단단해야 돼요. 둘째,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입니다.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학문적 입장의 발표로 인해서 받게 될 엄청난 불이익도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학문적 기반, 단단한 학문적 기반과 사회 전반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용기, 이 세 개를 갖췄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진짜 지식인 윤민우 윤리위원장,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자. 제가 조금 전에 정론 1침에서 전해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청년중심 정당으로 아예 지방선거 공천부터 혁명을 하겠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하면서 이재명 독재 정권과 투쟁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 무능하고 한심한 국민의힘, 그래서 두 번씩이나 자기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저 좌파 것들 아가리에다가 쳐넣어버린 이 배신자들을 당내에서 완전히 척결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게 장동혁이 어제 가르친 달이었어요. 그런데 족벌 언론들이나 좌파 종북 주사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스스로 자유우파라고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달을 보지 않고 왜 장동혁 손가락 끝에 뭐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논란을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에서 모든 것은 결과로 평가받는 겁니다. 특히 정당은 선거의 결과로 평가받는 겁니다. 장동혁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라도 선거에서 지면 그 다음 날로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장동혁은 이기는 변화,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달을 가르쳤어요. 저는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10번 100번도 더 사과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자유파 정치 지도자들이 역대 보여준 당당하고 대승적인 모습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장
1.23 비상계엄 4일 후인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라고 했어요. 어제 쇄신안에 나온 장동혁 대표의 그 사과하고 2024년 12월 7일 비상계엄 선포 4일 후에 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뭐가 다른 겁니까? 단어까지 똑같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5월 17일 탄핵되고 난 다음에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5월 17일 국민의힘을 차진 탈당했습니다. 탈당하면서 입장 밝힌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게 탈당 선언문의 시작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을 떠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탈당이라고 생각해서 탈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비록 탈당하지만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피눈물 나는 호소였단 말이에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이 왜 대통령의 이 진심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피눈물 나는 이 절규를 왜 행동하지 못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국민의힘을 뜨겁게 껴안아 달라고 하면서 탈당한 사람이에요. 이 탈당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과연 누가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저 피맺힌 절규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고 있는가 스스로 좀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서 이런 옥중 메시지를 배유철 변호사를 통해서 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체제 전복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다. 그러나 제가 부족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다.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그랬어요.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아마도 6.3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가장 기뻐할 사람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밟아도 좋으니 선거에서 이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장동혁 대표는 작년 10월에 직접 면회를 갔습니다. 10분간의 일반 접견이었는데 5분 동안은 우느라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도 울고 같이 배석한 김민수도 울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하나 돼서 싸우자. 장동혁 대표도 독실한 기독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성경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 후에 페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도 장동혁 대표도 당장 6월 3일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이걸 이겨야 그 다음 총선 승리가 있고 그 다음 대선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거 승리라고 하는 달, 이것만 보고 갑시다. 이보 전쟁을 위한 일보 후퇴란 말이 있어요. 이보 전쟁을 위한 일보 후퇴. 한동훈 저 쓰레기 배신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거 쉽지만 칼 휘두른 이후의 후폭풍까지를 대비해야 되는 당대표 입장에서 저 수많은 국민의힘의 기회주의 기득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사과라는 단 하나를 던져줌으로써 한동훈 배신자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동의하고 이탈하고 그 칼에 힘이나 들어가겠어요. 이런 사태는 한동훈 배신자 집단이 가장 원하는 상황이에요. 한 진영의 지도자가 되면 전략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수많은 변수, 수십 수백 가지의 변수를 다 감안해서 최적화된 전략적 판단과 선택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3일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요. 이제 3일 된 신병입니다. 제가 아무리 뭐 정치평론을 하니 뭐 내가 고성국이 하니 뭐 이러고 다녀도 저 역시 그냥 일개 병사에 불과해요. 소총수에 불과해요. 총사령관의 그 종합적인 전략적 선택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자격이 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발표를 120% 강력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게 지지할 겁니다. 장동혁이 사과를 했는데도 자유파가 흔들리지 않는다. 더 단단하게 뭉쳤다. 이래야 저것들이 겁을 먹고 꼬리 사리고 꼬랑지 내리고 칼을 휘둘러도 찍소리 못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고소한 칼럼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자. 네, 오늘 고성호 칼럼은 뭐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목을 영천세이 어디 가서 내기를 씻어야 하나. 저는 뭐 그냥 평범한 자유파 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평생 정치평론을 해온 사람이라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가 무슨 뉴스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별 관심은 안 두고 뭐 제가 지상파를 보는 것도 아니고 종편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종이신문을 열심히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러고 하루 이틀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알고 보니까 뭐 거의 모든 언론이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를 무슨 기사로 쓰고 심지어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 무슨 토론 주제로 올리고 뭐 그러고들 있더라고요. 나 참. 뭐 거의 모든 언론입니다. 뭐 133만 유튜브 고성국 생방송 중에 국힘 입당원서 제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극우 유튜버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뭐 이게 전부 다 그 관련 기사예요. 뭐 다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건너뛰고 뭐 아무리 그래 싸도 내가 아니면 되지 그러고 한 3일 그냥 지나갔잖아요 제가. 그런데 김종혁이가요 전한길 씨가 해외로 나가니 고성국 씨를 입당시켰다고 하면서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성국은 구독자 133명의 유튜브고
우파 진영의 김어준 같다 그러면서 왜곡 음모론에 치우친 면이 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자들이 고성구 TV도 제대로 안 보는 것이 분명해요. 하여튼 그렇고, 그런데 김정혁이 정도야 그자 내가 상대할 바 아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제는 한동훈이가 직접 제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서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이가 장동혁 쇄신안을 비난하면서 윤 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 극복은 허상이다 이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발표 하루 전에 왜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거냐? 아직도 윤 어게인 계엄 옹호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주요 인사로 기용하고 입당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계엄 사과 발표 하루 전에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그가 입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뭘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자가 계엄 이후 계엄 옹호 발언을 KBS에서 하다가 하차하기까지 한 사람이다 라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이 팩트는 이런 거죠. 제가 KBS 라디오 진행을 할 때 좌파 것들이 내란몰이를 하느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이가, 김건희 여사한테 김건희가, 내란 수계가 이런 식으로 제 방송에 나와서 막 발언들을 했어요. 제가 그때마다 제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붙여라. 김건희 여사라고 호칭을 붙여라. 그리고 내란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이거는 사법 처리가 끝나서 최종적으로 사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추정이라고 붙여라. 제가 그렇게 방송 진행자로서 최소한 해야 될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KBS가 저를 잘랐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때 고성국 TV에서는 계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법적이었다. 대통령의 통치권은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KBS 라디오 진행자로서는 그런 저의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방송 진행자로서 최소한의 이 품격을 지켜달라고 출연자들한테 요구한 것 뿐이고, 제 요구를 좌파 것들이 그 당시에 김민석이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했는데, 그 좌파 것들이 제가 그렇게 진행자로서 주의를 주고 제재를 할 때 제 주의와 제재를 따라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 한동훈 이자가 KBS에서 계엄 옹호 발언을 하다가 KBS에서 하차까지 당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참을 수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가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랬어요. 총선 말아먹고 윤석열 정부 말아먹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짚고 배신한 자가 저더러 윤석열 대통령 잘못 가게 영향을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말을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합니다. 그냥 이다 그러면은 지가 주장하는 건데 알려져 있다 그러면 지는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윤 대통령이 그의 좋은 대로 해서 망하는 길로 갔던 것처럼 지금 당이 그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당은 망한다고 했는데, 자, 한동훈과 이 쓰레기 같은 똘마니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늘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늘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귀 있는 자 듣고 눈 있는 자 볼 것이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과 관련해서 한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한동훈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한동훈이 안 된다.
제가 제 방송에서 여러 수백 번을 한동훈은 안 된다.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의 그런 방송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았다면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으로 시키지도 않고 법무장관을 시키지도 않았겠죠. 무슨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외친 한동훈은 안 되라고 하는 저의 절규를 듣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라고 대통령을 만나서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국 씨에게 당 지도부가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들인지 모르겠는데 얘기할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제 방송을 장동혁 대표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본다면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혹 쓸만한 내용이나 들을 만한 얘기가 있어서 당을 이끌어가는데 반영을 해주면 좋은 거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지도부나 우리 국민의 힘이 평당한 한 사람의 발언에 끌려다니고 좌지우지되고 그럴 정도로 취약하거나 허약하지 않습니다.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고성국이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원이 많다. 이 조선일보는 지것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꼭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서 실제 고성국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당 4개의 자유우파 정당의 당선 가능 지역 30곳을 양보해야 한다. 시장군수 단체장이 한 2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 양보하는 거 그거 못하느냐라고 얘기했다. 이걸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우려한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왜? 정치에는 일방적인 헌신과 복종은 없어요. 아니 자유통일당이 뭐가 아쉬워서 선거 때마다 자기네 후보 안 내고 국민의힘 찍어줘야 됩니까? 그럴 거면 당을 따로 함을 필요가 없지.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당이 뭐하러 당을 따로 합니까? 선거 때 후보 안 내고 국민의힘 찍어줄 거면. 다르니까 다 따로 하는 것이고 일단 정당을 하는 이상은 선거를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당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자유우파 진영의 다른 자유우파 정당들이 후보를 내서 우파 후보가 여러 명이 나와서 좌파가 어부지리를 얻게 될 상황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 단체장 230여 명 중에 10%, 한 20, 30명 정도를 이 4개의 정당, 4개의 자유우파 정당, 4개 말고 없잖아요. 4개의 자유우파 정당한테 정치연대, 선거연대 차원에서 배려를 하자. 좌파들이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그거 할 때 나가봤자 떨어지는 지역 주면 죽어도 욕먹는다. 확실하게 당선 가능한 지역, 해볼 만한 지역을 줘야 비로소 배려를 느끼게 되고 정치연합, 선거연합이 성사된다.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발언입니까? 저는 이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이 이기고 우리 자유우파 전체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또 이 한동훈이 이자가 총선 말아먹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이가 지 똘마니들을 낙하산 태워서 단수공천시키고 전략공천하고 이런 식으로 총선 말아먹고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도 불분명한 그런 것들한테 지금 공천을 대고 주고 있다. 장해찬
공천 박탈해가지고서 엉뚱한 자한테 주고 있고 도태우 공천 박탈해가지고서 엉뚱한 자한테 지금 주고 있다. 이런 식이면 국회의원 130명, 140명 되면 뭐하냐. 박근혜 대통령 때 봐라. 62명인가가 배신하지 않냐. 그런 배신자들이 있는 130명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하게 검증된 101명만 있어도 된다. 확실한 101명이면 대통령 지킬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제 말대로 되지 않았나요? 107명, 108명 됐지만 결국 저것들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다 배신하는 바람에 대통령 탄핵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길 욕심 부리지 말고 차라리 지자라고 하는 각오로 101명만 제대로 뽑자. 제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제 말대로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당합니다. 확실한 자유우파 101명만 있었으면 탄핵 안 당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 한동훈이 이자가 지가 말아먹은 총선에서 한 제 얘기를 이자가 뭐라고 하고 있냐. 고성국 씨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총선 집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 조언들을 해서 망했던 것처럼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당은 망한다 그랬어요. 하여튼 교활하고 비굴한 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제 입이 자꾸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얼른 끝내고 싶은데 이자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기사에서 또 다른 중진 의원이라 그러면서 고성국 씨와 장해찬 부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어디에 누구를 꽂을지 현역 시장들을 컷오프하겠다고 공천놀이 하고 있다. 이걸 당 지도부가 묵인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미 2달 전부터 여러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당이 광역단체장 홍준표 날라가서 11명 있는데 11명 중에 20%, 두세 명 정도는 컷오프 시켜서 공천혁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의 공식 방침이었어요. 제가 그 당의 공식 방침에 따라서 두세 명을 컷오프 한다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컷오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 상대 지수를 보면 당 지지율보다 해당 도지사 시장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상대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이 박형준이하고 오세훈이다. 그러니까 컷오프 시키려면 이 두 사람을 컷오프 시켜야 한다. 두 사람을 컷오프 시키면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건 누가 부산시장 후보가 되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제가 이 주장 처음 하는 겁니까? 여러 수십 번도 더 했어요. 그 얘기를 가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천세이라는 고사성어를 제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영천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요 임금이 태평성대의 요순시대라고 하는 그 요 임금이 나이가 들어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허유라는 아주 고고한 선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후계자 천자 자리를 받아주세요. 허유가 사양합니다. 허유가 사양하면서 딴 데로 도망을 가버려요. 영수 근처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요 임금이 또 맡아달라고 하니까 그 구질구질한 말을 들은 내 귀가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이 흐르는 영수물에 귀를 씻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영천세이라고 합니다. 영수물, 영천, 세이, 씻는다, 귀를 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허유가 이제 귀를 씻고 있는데 더러운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허유의 친구 소보라는 사람이 황소를 한 마리 끌고 오다가 그 장면을 봐요. 자네는 왜 흐르는 물에 귀를 씻고 있는가? 그러자 허유가 이런 더러운 제안을 들어갖고 내가 귀가 더러워졌을까 봐 씻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소보라는 사람이 그래? 네 더러운 말을 들은 네 귀를 씻으면 이 물이 더러워졌다는 뜻이잖아. 그 물을 내 소중한 황소한테 어떻게 먹이냐? 하면서 상류로 끌고 가서 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사성어가 영천세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한동훈 똘마니들은, 저는 한동훈과 그 한동훈 똘마니들은 당의 윤리위원회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잘 처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몰린 이것들이 그냥 평당원으로 200만 당원 시대에 조그만 초석이라도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입당을 했는데 그런 저를 물고 늘어져서 온갖 허위사실과 괴담을 유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는 제 눈도 더러워졌고 이런 것들을 들은 제 귀도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한참 제가 여러분한테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제 입도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귀만 씻을 게 아니라 영천물에 풍덩 몸을 담그고 완전히 몸을 씻고 나와야 좀 다시 고성국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한동훈이가 2호선 당무위원장을 고소를 했대요. 한동훈이가 2호선 당무위원장을 고소를 했는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예요. 한동훈이가 직접 고소했어요. 뒤 똘마니들 시켜서 고소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가 직접 고소했어요. 이렇게 고소를 하자 2호선 당무위원장이 한동훈의 고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2호선 당무위원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뭐라 그랬냐? 한동훈이가 고소를 한 것은 진실 규명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또 고소를 통해서 한동훈이가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무위원회가 조사를 하면서 한동훈 당계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게 세 가지다. 첫째, 당권을 사유화했다. 당대표의 직위를 이용해서 당권을 개인권로 만들었다. 둘째, 당계 사태가 알려진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든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시도했다. 셋째, 그리고 공론을 왜곡했다.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한동훈 당계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세 가지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할 때 단순한 댓글 내용을 조사한 게 아니고 명의 도용 등을 통해서 1인 1일 3회 제한을 우회해서 당원들의 동등한 발언 기회를 침탈하고 민주적 공론 형성을 왜곡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들여다봤다. 한동훈이가 주장하는 자료 조작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쟁점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금 고소를 했는데 공개된 자료는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고 당무위의 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어떠한 규정도 당원 당규에는 없다. 또 당원 가입 시 저도 며칠 전에 당원 가입했어요. 김재현 최고위원이 당원 가입할 때 설명하더라고. 당원 가입 시 그 맨 밑에 있어요. 그 입당원서 맨 밑에. 당원 게시판 이용 시 당원 활동의 부적절 여부가 문제될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그 보호에 이익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그거 동의한다고 안 하면은 당원 입당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는 바로 그런 당원 당규에 의거해서 정당한 조사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게 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 당일, 조사 결과가 공표된 당일 한동훈이 네가 가족이 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냐. 이게 무슨 허위사실이냐. 니도 인정한 사실인데. 또 4명의 명의자가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 휴대전화 뒷번호는 되게 가족들이 어떻게든 맞춰서 쓰려고 하잖아요. 국은 달라도. 그죠? 동일한 휴대전화, 4명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같은 동일 선거구, 서울 강남구 병에 거주한다. 이게 이 4명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거의 0이다. 그리고 당권 사유화를 스스로 인정했다, 한동훈이. 이 당계 사태가 터졌을 때 73년생 한동훈은 없다는 사실을 그럼 한동훈 너는 어떻게 파악한 거냐. 당원 명부 들여다보지 않고. 당대표인 한동훈이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댓글 게시자 인적사항을 열람했다면,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 니부터 위반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때 73년생 한동훈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이미 확인을 했다면 가족 연루 여부를 밝히지 않고 1년 이상 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냐. 그러다가 당무위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마지못해 가족들이 쓴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냐. 이런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무거워서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된다. 업무방해? 지금 진행 중인 징계 절차 업무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 아니냐. 또 자료 조작? 모든 자료는 당내 공식 기구를 통해서 확보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10가지 질문을 했는데 네가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는데 말장난 하지 말고 답변부터 해라. 예, 이런 이호선 당무위원장의 공식적인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반박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쇄신안을 발표한 후 당 쇄신에 지금 속도를 올리고 있어요. 정점식 정책위 의장 임명,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이어서 당명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당명은 전 당원이 가장 관심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 당원에게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저 같은 입당한 지 이제 5일밖에 안 돼서 아직 일반 당원인 저 같은 사람한테는 조사가 안 오고 100만 책임 당원들한테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 어제 받는 거 제가 봤어요. 최상필 본부장, 또 정상영 본부장 어제 다 전화 받았죠. 예, 그렇게 100만 책임 당원들에게는 이 당명 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원 중심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약속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당 지도부가 또는 뭐 당무위원회가 우리 당명 바꿀게요 하면 당원들이 박수치고 따라가는 것이 그동안에 좀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원 중심 정당인데 당원들이 당명 개정에 참여하지 않고서 무슨 당원 중심이냐, 이런 생각을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당명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그거는 제가 국민의힘에 일반 당원으로 입당한 거가 무슨 그런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전 지금도 좀 웃겨요. 황당한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어디 라디오에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받았대요. 고성국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성국 씨의 입당은 개인적 입당인 것으로 안다. 그래 놓고, 그런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우리 당 지지 세력으로 불리는 자유우파와 연대하는 게 뭐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고성국 씨의 입당을 강성우파, 자유우파와의 연대에 무슨 고리로 지금 자꾸 주장을 하는데, 고성국 씨의 입당은 개인적인 입당으로 알고 있지만 설사 그게 자유우파와의 연대를 위한 고리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이게 신동욱 최고위원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우파, 자유파의 가치관만 갖고 있다면 누구와도 선거 전략 논할 수 있다. 국가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우파적 가치관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같이 의논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또 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조광한 당협위원장이 지명이 됐는데, 이 조광한 당협위원장은 작년 2월에 탄핵 저지 투쟁을 할 때 원외당협위원장들이 공동투쟁을 계속했거든요. 그 원외당협위원장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조광한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피 한 방울, 총소리 한 번 나지 않는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냐, 그걸 내란이라고 대통령 탄핵하면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이 질문이 나왔나 봐요. 신동욱 최고위원이, 아니 조광한 위원장이 얘기한 2시간짜리 계엄, 그게 틀린 말이냐, 실제로 계엄 2시간짜리 계엄 아니었냐, 이게 왜 문제인지,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지 난 이해 못하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게 2시간짜리 계엄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되냐고 나도 생각해. 이 신동욱 최고위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좀 우려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제가 알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호복 최고위원 믿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141원에서 정론일침을 거쳐서 고성국 칼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